양가로 3번의 2월 송금 산입. 자, 읽어드릴게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예를 들어서 아까 6천짜리 사서 1200만 원씩 나오면 800 한도하고 비교하니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1년에 400씩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1600, 6천짜리 샀으면 1200 나오니까 800하고 비교하면 400만 원씩 나온 겁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주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다음에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서 산전회금을 한도로 2월하에 송금에 산입한다. 자, 감가상각비 2월에 예를 들어서 6천짜리 제네시스를 샀다. 그래서 6천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4천까지만 인정됐어야 하니까 5년 동안 삼각해보려면 한도 초과가 400만 원씩 5년 동안 누적돼 가지고 한마디로 이 차액인 2천만 원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6년 차부터 또 800씩만 해야 돼. 800씩만. 해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에 미달하는 경우 한마디로 6년 차를 말하는 6년 차. 6년 차부터는 감가상각비가 800에 미달하겠죠. 왜냐면 5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완료했으니까 6년 차부터는 당연히 800에 미달하죠. 한마디로 빵이죠. 빵. 6년 차부터 빵.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송금으로 추인한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2월액. 이건 뭔지 알죠? 이거는 리스나 렌트한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인 차량을 얘기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해당 사업주의 다음 사업주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즉 리스나 렌트가 다 이제 끝났을 경우에는 800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빵은 빵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4번은 처분 손실. 이것도 상당히 귀찮은 규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6천에 차를 사가지고 2년 동안 탔어요. 그러면 1200, 1200 두 번 상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600만 원의 장부가액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이해하셨죠? 근데 2년 후에 지겨워서 중고로 팔아버렸어요. 중고 처분. 그랬더니 중고값이 2천만 원밖에 안 나. 똥값이 됐어요. 그러면 처분 손실 얼마 나옵니까? 1600만 원 처분 손실 나오죠? 이것도 처분 손실로 인정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1년에 800만 원씩만 처분 손실도 인정돼요. 좀 대단한 규정이죠, 이 규정이. 그러니까 조심하실 게 감가상각비만 800만 원 넘어가면 나중에 6년 차부터 천천히 송금 인정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처분 손실도 800만 원 넘어가면 그 해에는 800, 내년에 또 800, 그 다음에 800 이렇게 천천히 처분 손실을 나눠서 인정해줘요. 좀 대단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천에 샀는데 2년 동안 1200, 1200 생각하고 2년 후에 3600만 원 장부가액이 남아있는데 중고로 처분해서 2000밖에 못 받았다. 처분수실 1600이잖아요. 이거 송금 인정을 안 해줘요. 그 해. 그 해는 800밖에 안 해줘요. 다음에 또 800을 인정해준다고요. 이거 대단한 규정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규정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이거 1600으로서 자동차별로 800을 초과하면 2월에요. 그러니까 올해 800, 내년 800. 자,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다시 한번 표로 요약되어 있으니까 표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근데 재밌는 게 현실적으로 그 차량을 중고로 팔잖아요. 처분 이익이 많이 나옵니다. 처분 손실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6천만 원씩 5년 동안 생각하면 1200, 1200, 1200, 1200, 1200이니까 5년 후에는 장부가액이 거의 빵이야, 빵. 거의 빵. 그래서 이거를 팔아봐야 웬만하면 처분 손실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중고차를 빵원으로 파는 사람은 없으니까. 물론 800만 원씩만 한도로 인정받았다면 이제 빵은 아닐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중고차를 팔면 처분 손실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러면 문제 있어요. 한 1, 2년밖에 안 타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꽤 높이 있는데 중고차는 1년, 1, 2년만 타도 거의 반값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면 처분 손실이 800이 넘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제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양가로 4번까지 굳이 국세청이 만든 이유는 5년, 6년, 7년을 타고 팔면 처분 손실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업무용 승용차를 고가에 산 다음에 1, 2년 타고 질린다고 팔아버리면 그때는 처분 손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얼마 안 된 차는 감가상각은 얼마 안 했는데 중고차까지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런 말 들어봤죠? 외제차는 1, 2년만 타도 중고차가 반값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4번까지 만든 이유는 고가의 차량을 타고 1, 2년 만에 귀찮다고 팔아버릴까봐 그렇게 하면
처분손실도 1년에 800밖에 인정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대단한 규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 사례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나름대로 실무적 포인트를 막 집어넣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가 좀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런 문제가 회계사 1차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문제 정도 풀 줄 아시면 웬만한 뭐 업무 수용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계산 문제는.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 A, IFRS 쓰지 않은 회사고 중소기업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21기에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 이름이 B라고 쳐요. B, 벤틀리인가 보지? 그건 농담이고 회사 이름이 A니까 그 자동차를 그냥 B라고 쳤어요. B,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21기 말 업무용 승용차와 이 B차의 유보잔액을 구해봐라. 유보잔액. 자, X1년 1월 1일 임원 전용 업무용 승용차를 보험도 가입했다는 소리네. 잘 됐죠 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보험 가입합니다. 실무적으로. 1억 2천에 취득했어요. B. 왜 제가 B 한 줄 알죠?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4천 넘는 차예요. 얘 무조건 세무조정 나옵니다. 4천 넘은 차니까. 교수님, 운행기록일지를 매일매일 써가지고 만약에 업무 사용 비율이 100%가 나왔다고 칩시다. 즉 자동차가 1년 내내 업무용으로만 썼다. 개인용으로 안 썼다. 나들이용으로 안 썼다. 그런 회사도 물론 있죠.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업무 사용 비율이 100%가 나오면 아니요. 그래도 문제 있다 없다? 있다고 했죠. 왜냐면 800만 원 넘어가는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00%가 넘든 안 넘든. 그리고 문제에서는 당연히 100%를 안 줄 거예요. 90% 줬습니다. 자, 양가로 2번. 21기의 손익계산서상 이 B에 관련 비용인데 감가상각비가 2천 나왔고요. 이 800 넘어갔잖아요. 그럼 무조건 세무조정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유류비 등등의 모든 유지비가 400 나왔어요. 좀 적게 나온 것 같은데 뭐 아무튼 400 나왔대요. 한 달에 한 30몇만 원 나온 셈이죠.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뭐 그러든 말든 아무튼 그래서 이 차 한 대에서 2,400만 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했겠죠. 왜냐면 4천 넘어가는 차는 해야 맞아요. 1,500만 원까지만 연간 인정나는데 얘는 2,400이나 됐으니 일단은 쓰고 봐야죠. 이런 차는. 소나타 같은 차량이라든지 K5라든지 이런 차는 안 써도 돼요. 웬만하면 1,500 1년에 안 넘어가니까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운행 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사용 비율은 90% 나왔습니다. 실무에서는 100% 나오겠지만 문제에서는 뭐 90%, 70%, 95% 일반적으로 주죠. 그래야 계산이 좀 어려워지니까. 해당 사업에도 상시 근로자는 10명이다. 이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분해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1,500이 800으로 줄어요. 그 다음에 800만 원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으로 줄거든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왜 우리 강의 초반에 이런 회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임대용 그 법인 사업자. 그런 사람들은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훨씬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는 아니고 일반적인 회사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상시 근로자 수를 10명이라고 준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부터 문제가 있네요. 감가상각비는 1억 이출을 5년 동안 생각하면 2,400씩 했어야 하는데 얘는 2,000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삼각부인액 NO 2,400이 한도인데 2,000밖에 안 했으면 시인부조객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도 미달이에요. 한도 미달. 딱 보는 순간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1억 2천을 5년 동안 생각하면 2,400을 해야 하는데 2,000밖에 안 했어요. 오히려 한도 미달입니다. 한도 미달. 한도 미달. 이해하셨죠? 잘 들어보세요. 감가상각비는 무슨 조정 중에 하나니까 결산 조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도 미달할 때 추가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야, 답이 틀렸네? 답은 송금 산입하라는데? 아, 왜 그러냐면 업무용 수용차는 무조건 5년 동안 정액보호로 강제 상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용 수용차는 한도 미달이면 송금 산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1년에 2,400을 한 걸로 가정해요. 무조건. 이해하셨어요? 얘는 강제 조정입니다. 송금 산입을 합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근데 그랬잖아요. 이 제도 상당히 귀찮고 짜증나는 제도라고. 송금에 산입해야 한다고요. 감가상각비만큼 송금에 산입합니다. 얘는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 나와도 송금에 산입합니다. 일종의 강제 조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송금에 산입해야 한다. 그래서 일종의 강제 조정이다.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 나와도
송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산입하여야 한다. 이거 강제 조정. 송금 산입하여야 한다예요. 한두 미달 나와도 5년 동안 무조건 정액법으로. 좀 골치 아픈 규정이다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그래서 일단 2,400까지 했다고 가정해요. 무조건 강제로 송금 산입을 시켜요. 자, 그러면 업무용 소형차 관련 비용이 2,000 더하기 400이 아니라 2,000 더하기 400이 아니에요. 이제 2,400 더하기 400이에요. 왜냐하면 400만큼 강제 조정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2,800이 나와요. 2,800. 2,800인데 100%면 좋겠는데 90%니까 10%가 개인적 사적 사용. 이해하셨죠? 사적 사용. 10%는 280만 원이죠. 대표님이 타고 다녔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상해 처분을 합니다. 이 문제에서 대표님이 이 차를 타고 다녔다는 말은 없는데, 그쵸? 근데 왜 상해 처분을 할까요? 여기 아까 왜 누가 그 귀속자에 따라서 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님이 탄 걸로 가정하고 대표자 상해로 하라고 했죠. 여기 귀속자에 따라 사는데 그런 말 없으면 대표님에게 기소되는 걸 보고 대표 상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 처분 일단 합니다.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감가상각비 초과를 볼까요? 감가상각비 초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있죠. 예. 800까지만 인정되는데. 그러면 2,400과 800을 비교하니까 1,600 손불이네. 나 틀렸네?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2,400과 800을 바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2,400 중에 90%까지만 비교해야죠. 왜냐면 10% 이미 부인됐잖아요. 여기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90%인 2,160과 800을 비교하니까 1,360이 한도 초과로 손불을 당합니다. 그리고 법인 우리회사 차량이니까 유보까지 처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유보잔액을 물어봤어요. 유보 잔액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강제 조정한 마이너스 400과 한도 초과인 1360을 더하고 빼고 하니까 960만 원이 이 차량의 유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문제고 중요한 문제예요. 앞에서 이론이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글씨가 많잖아요. 글씨가 많았는데 이 문제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해 드립니다. 1억 2천을 5년 동안 생각하면 딱 봐도 2,400, 2,400을 했어야 하는데 왜 2,000밖에 안 했잖아요. 한도 초과입니까? 한도 미달입니까? 오히려 한도 미달이죠? 이럴 경우는 송금산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장치 문제라면 송금산입 못하는데 업무용 소형차 문제니까 얘는 강제 조정으로 무조건 마이너스 400을 송금산입을 해야 해요. 해야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문제가 바뀌어요. 2,000이 아니라 2,400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얘가 2,800으로 바뀌어요. 그래도 100%만 나오면 문제 없는데 가 아니라 100%가 나와도 감가상각비 문제가 있는 거예요. 800을 넘어갔으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100%를 줄 리가 없어요. 우리 복잡하게 만들려고 90% 줬어요. 자, 그러면 2,400과 400을 더한 2,800이 90%까지만 인정되고 10% 부인되니까 280이 상해 처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감가상각비도 800과 2,400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90%를 곱한 2,160만 비교해야 돼요. 왜요? 2,400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미 10% 부인됐는데 걔를 또 부인하면 이중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90%만 2,160하고 800만 비교해줘요. 그래서 1,600이 아닌 1,360에 대해서 한도 초과로 유보 처분을 받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꽤 길었던 4장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우리는 5장으로 갑니다. 5장은 송금과 송금불산입 2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4장에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3개를 별도로 찝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그 5장으로 발라냈는데 첫 번째는 기업 업무 추진비, 쉽게 얘기해서 접대비. 24년부터 접대비란 표현이 세법에서는 사라졌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무자들이나 뉴스에서는 접대비라고 나올 겁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기업 업무 추진비, 업추비. 두 번째 타픽은 기부금. 세 번째 타픽은 지급이자, 한마디로 이자 비용. 5-2는 기부금. 마지막 세 번째 타픽은 이자 비용. 세법에서 이자 비용을 멋있게 지급이자라고 부릅니다. 지급이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타픽이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 다 매우 중요하고 매우 굵직굵직한 타픽입니다. 뭐 학생들이라면 수험생들이라면 시험 문제에 참 많이 나오는 타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타픽입니다.
첫 번째 접대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세요. 저도 모르게 제가 접대비라고 하거든요. 이거 24년부터 세법에서는 기업 업무추진비로 바뀌었는데 제가 그냥 접대비라고 할게요. 다 실무적으로 접대비라고 하니까. 자, 읽어드립니다. 접대비란 접대, 교재,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라고 법인세법 25조 1항에 써있대요. 이런 정의는 실은 몰라도 되고, 기업 업무 추진비는 상대방과 원활한 관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재무구조의 부실화, 사적 유용 가능성 등의 부종 측면이 있으므로 결론은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한도까지만 송금 인정된다. 그리고 또 증명서류를 못 받아왔거나 한도 초과액했으면 그냥 바로 손불해버린다. 자, 접대비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니 이걸 전액 허용해 줄 수도 없고 전액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으니 그냥 한도까지만 송금 인정을 해주겠다. 우리 세 단계로 배울 건데 첫 번째 단계는 총액을 확정하고, 두 번째 단계는 증명서류, 여기 증명서류 없으면 손불당한다면서요. 증명서류 있는지 검토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한도를 계산하는 이 3단계로 이렇게 3단계, 첫 번째 총액 확정, 두 번째 증명요건 검토, 세 번째 한도 초과. 요 한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한도 요 있어요. 한도 이렇게 해서 한도 계산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1단계가 꽤 어려워요. 1단계 이 총액을 확정시키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한도 계산은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해요. 우리 회사 한도가 1억 나왔다. 1억. 이 계산 또 누구나 해요. 조금만 계산하시면, 계산기만 잘 두드리면. 회사가 근데 1억 2천을 썼다. 그럼 한도 초과가 얼마예요? 한도 초과가 2천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되게 쉬워요. 손불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집중하시는데 얘는 쉬워요. 계산하는 거 한도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문제에서 우리 회사 그 업무 추진비가 1억 2천이다라고 쉽게 줄 리가 없어요. 이렇게 막 꼬아서 줘요. 5개. 꼬아서 줘요. 꼬아서 주기 때문에 이 5개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보면. 자, 이전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5장에서 접대비가 튀어나오니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 나보다 나은 학생이구나. 난 되게 의아했는데. 일단 예전에 20 몇 년 전에 수험생의 그 순수한, 실무를 해보지 않은 정말 순수한, 여러분 다 순수하시잖아요? 아니신가 보죠? 순수한 수험생 시장으로, 그 시장이 아니라 시절로 돌아가면 갑자기 4장까지 막 비용 공부하다 갑자기 5장에서 접대비가 뜬금없이 나와요. 그때 몇 가지 당황했어요. 첫 번째, 웬 접대비? 왜냐면 여러분 재무회계, 즉 회계원리나 중급회계에서 접대비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책에 아예 없어요. 접대비란 말이야. 있긴 있는데 매우 마이너한 타픽이라고요. 왜냐하면 접대비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판관비 아시죠? 판매비와 관리비. 요새 IFRS에서는 판관비라고 안 하긴 하는데 판관비에 있는 그냥 수십 개 계정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접대비는. 예를 들어서 들어보셨어요? 급여, 상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세금과 공과, 지급수수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판관비에 열 몇 개, 스물 몇 개씩 정말 많은 비용 계정이 있거든요. 근데 재무회계에서는 그냥 그 비용 중에 하나예요, 접대비가. 그래서 안 가르쳐요, 접대비를. 재무회계에서는 관심 없거든요. 이거 말고도 가르칠 비용이 엄청 많은데. 그리고 중급재무회계는 손익계산서를 거의 다루지 않아요. 재무상태표만 다뤄요. 기억하세요? 중급재무회계에서 뭐 배웠어요? 까먹었죠. 뭐 배웠냐면 무슨 금융자산, 뭐 FV, PL, FV, OCI 금융자산 배우고 매출채권 배우고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맞죠? 물론 수익을 배우긴 배웁니다. IFRS에서는 뭐 수익의 5단계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IFRS는 이런 걸 되게 열심히 가르치긴 하는데 대부분 손익계산서를 잘 안 가르쳐요. 특히 판관비 안 가르쳐요. 재무회계에서. 근데 갑자기 법인수에서 웬 접대비를 콕 찍습니까? 더 재밌는 건 5-는 뭐라고요? 기부금을 콕 찍어요. 그래서 되게 그때 처음에 의아했어요. 뭐지? 접대비 기부금을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왜 얘가 하나의 법인세에서는 새로운 장의 별도 타픽으로 구분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얘들은 한도 문제가 있어요. 세법에서. 그리고 기업 실무가에서 보면 접대를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도 초과 문제가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도를 외우시고 이 문제 풀으라고. 계산 문제 한번으로 잘 나온다고. 이게 계산 딱 좋잖아요. 너 한도 외웠니? 문제 풀 줄 아니? 이거 되게 좋아요. 계산 문제 나오기.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출제 교수들이 계산 문제로도 되게 내기 좋다.
그래서 접대비가 중요하고, 두 번째, 제가 또 공부할 때 왜 놀랐냐면 갑자기 접대비? 아니, 이런 공적인 책과 공적인 자리에서 웬 음흉하게 접대비를 얘기하지? 막아서 괜히 은큼한 상상했어요. 왜냐면 보통 제가 이해하기로 그 당시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순수한 20대 학생들 접대비라 면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딱 떠오르는 장면 있잖아요. 왜 드라마나 TV에서 영화 같은 데서 일단 어디를 가야 합니까? 룸사롱 같은 데 가야 돼요. 그리고 막 보면 테이블에 뭐가 쌓여 있습니까? 맥주하고 막 양주하고 막 쌓여 있죠. 막. 그리고 이렇게 보통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 이마에 그 넥타이를 하나 두르고 있죠. 그리고 한 손에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일반적으로 뉴스나 매체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접대비라고 하면 꼭 뭔가 그 유흥 향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난 되게 놀랐어요. 공부할 때 순수한 마음에 이런 걸 책에서 공부한다고? 죄송합니다. 알람입니다. 참고로 별로 저한테 관심 없겠지만 저는 지금 오늘 새벽 5시부터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알람 맞추는 게 지금 울렸네요.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이런 좀 이상한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기업 실무에서는 접대비라는 게 꼭 유흥 향락말은 아닙니다. 그 오해하지 마세요. 거래처하고 밥 먹는 거, 거래처하고 선물, 추석 같은데 명절에 선물 주는 모든 게 접대비예요. 꼭 향락 유흥만이 아니라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생 때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요. 그냥 거래처하고 여기 있잖아요. 원활한 관계 무슨 신뢰를 뭐 우정을 두텁게 한다고 뭐라고 써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접대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접대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정 중에 하나고요. 결론을 내리면 접대비는 손익계산서에서는 그냥 판관비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세법에서는 뭐 한도 문제라든지 사적 막 유용 가능성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총액이 어렵다. 1단계에서 접대비 총액을 확정시키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업무 추진비 즉 접대비의 범위는 계정 과목에 관계없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접대를 1억 2천 했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 한도가 1억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한도초가 손불 2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장난치면 돼요. 어떻게 장난치느냐? 계정 과목에 접대비에다가는 9천만 원이라고 딱 묻어놔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2억이 있어요. 이렇게 묻으면 돼요. 실은 이 안에 접대비 얼마가 있는 거죠? 3천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실무에서 많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직원들하고 밥 먹었으면 뭐고? 복리후생비. 거래처하고 밥 먹었으면 뭐죠? 접대비. 성격이 유사하거든요. 누구랑 먹었냐의 차이인데 조사관들이 어떻게 알겠어? 라고 해서 그냥 복리후생비 안에다가 이 3천을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과는 관계없어요. 걸리면 다 일로 보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접대비가 1억 2천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있네. 타계정에 잘못 계산된 업무 추진비 딱 봐도 얼마? 3천만 원. 이 걸렸어요. 그러면 얘가 다 여기다 더해가지고 회사 계상 기업 업무 추진비 계상액은 얼마인데 9천인데 복리후생비로 일부러 잘못 묻어는 3천 걸렸다? 그러면 이거 3번 더하래잖아요. 그래서 1억 2천으로 맞춰야 한다고. 그래서 1번이 1단계가 제일 어렵다고 이게. 이거는 수험생들한테나 해당되는 내용이고 솔직히 실무적으로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안 걸려요. 안 걸린다고 이렇게 하면 실무적으로는. 그러니까 조사관이 이걸 발라내기가 쉽진 않아요. 실은. 복리후생비에 들어간 금액 중에 3천만 원 이거 접대비였잖아요. 이렇게 발라내기는 어려운데 강의 목적, 수업 목적, 계산 문제에서는 다 알려줍니다. 회사 계상 접대비는 9천인데 복리후생비에 접대비 성격에 3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든지 뭐 확인됐다라고 문제에서 쉽게 주니까 그냥 이렇게 다 더하시면 됩니다. 자, 세무상 실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라. 문제에서 알려준다고요. 이렇게 실질이 복리후생비 중에 얼마는 접대비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은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례이다. 자, 이것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 다 중요하네. 다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 2, 3번 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있어도 없다고 그냥 거짓말해요. 실무적으로. 근데 우리는 강의 목적, 수업 목적으로는 다 이 계산 문제 엄청 나오는 토픽이거든요. 첫 번째, 사업상 증여에 따른 부가세 매출세액. 사업상 증여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즉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사업상 징의 부가세 매출세 이거 진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업무 추진비로 넣어라. 그랬잖아요. 1단계 총액을 확정하는 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꼭 이거를 반드시 1단계에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뒤에 계산 문제 많이 나오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분계도 많이 나오고 업무 추진비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 불공제도 싹 다 업무 추진비 포함해라. 불공제 받은 것도 다 부가세 다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도 참 이번 진짜 유치한데 이 문제 가끔 나옵니다. 직원이 조직한 단체의 복리시설비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 조합의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해당 법, 단체나 조합이 법인일 때는 법 접대비,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닐 때는 그냥 우리 회사 격리의 일부. 뒤에 다 사례 나와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사례. 좀만 참으시면 됩니다.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세 번째,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액.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 이거 실무에서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강의 목적, 수업 목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A 거래처고 여기 B 거래처가 있어요. 내가 A고 내가 B 거래처가 있는데 얘가 나한테 1억을 갚을 게 있는데 한 몇 년 동안 잠수 탔어요. 잠수. 한마디로 채권의 수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대손으로 그냥 채권 포기하기로 했어요. 이거죠. 매출 채권 1억 원 여기다가 대손 충당금 잡아놨던 거 있죠. 그동안에 이렇게 포기하기로 했어요. 세법에서 뭘로 본다고요? 이거를 접대비로 볼 수도 있어요. 자, 특수관계인 외자, 즉 A와 B가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해서 정말 포기한 거라면 그때는 대손금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별 회수 노력도 없고 뭐 어떠한 나중에 10장에서 배우는데 그 채무자의 부도 발생 중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가 몇 개가 있어요. 나중에 배워요. 엄격한 사유. 10장, 11장인가? 11장? 11장 후술. 그 사유가 아닌데 그냥 아예 나 포기해야겠다. 그럼 다 접대비로 간다는 소리예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강의 목적으로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건 간단하죠.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임직원이 부담할 것을 회사가 부담했다? 당연히 그 회사 걸로 보진 않습니다. 당연하죠. 광고 선점을 헷갈리는데요. 광고 선점을 잘못하면 접대비로 간답니다. 여러분 광고 선전하고 접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그냥 TV 광고, 길거리에 뿌려버린 광고 선전비 특수인한테, 그러니까 특수인이 아니라 특정인한테 우리 거래처나 그런 사람한테만 주면 이거는 접대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접대비는 뭐에 걸릴 수 있는데 한도에 걸릴 수 있는데 광고 선전은 한도가 없어요. 송금 인정이 수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회사는 뭘로 처리하고 싶겠습니까? 광고 선전으로 처리하고 싶겠죠? 근데 광고 선전으로 처리한 것 중에 일부가 이렇게 접대비로 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회사는 상당히 당혹스럽겠죠. 왜냐면 한도 초과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대충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왕이면 광고 선전이 회사한테 유리하라고 세법상에서. 얘는 한도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자,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이 연간 5만 원까지는 광고 선전비나 특정인에게 줬다. 그리고 1인당 연간 5만 원을 넘어가면 접대비다. 하지만 그 하나당 3만 원 아니면 또 문제가 없다. 조금 꼬여 있습니다. 다시 그냥 전 국민한테 쐈다. 광고 선전비. 특정인한테만 줬다? 그러면 한 사람당 5만 원 넘겨주면 접대비. 근데 한 개당 다행히 3만 원 안 되면 또 괜찮다. 자, 이거 다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 사례 볼게요. 사례에 다 모든 게 있으니까. 사례. 첫 번째, 주 공인은 업무 추진 목적으로 물품 11만 원, 부가세 만원 포함으로 매입하여 증정했습니다. 자, 부가세법에서 이 만원이 매입세 불공제 받습니다. 이유는 지금 아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부가세에서 배우면 부가세에서는 원래 만원을 돌려줘요. 나한테. 그러니까 11만원 주고 샀으면 나중에 만원 돌려주거든요. 매입세 공제라고. 우리 흔히 부가세 환급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접대 목적 샀잖아요. 안 돌려줍니다. 페널티의 일종입니다. 부가세법에서. 이걸 근데 반드시 뭘로 끌고 와야 한다? 접대비로 끌고 와야 합니다. VAT 매입세액 만원도 접대비로 보기 때문에 결국 접대비 총액은 업무 추진비 총액은 11만원이 다 된다. 만원, 10만원만이 아니에요. 11만원까지 반드시 VAT 매입세액도 들어가야 한다는 거 접대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 공인은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에 관계 개선을 위해서 식사도 사주고 거기 TV 같은 것도 사줬어요. 노조실에. 첫 번째, 이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다 300만 원이 접대비가 돼요. 회사에. 두 번째, 이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냥 회사 격리 일부로 보기 때문에 밥 사준 건 복리후생비, TV 같은 거 사준 건 직기비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 있던 거죠. 직원이 조직한 단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노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 노조가 법인화돼 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노조 사무실에 뭐 밥 사주거나 TV 사준 거는 법인 대 법인의 거래가 되니까 접대비가 돼 버려요. 상당히 황당하죠. 근데 이 우리 회사의 노조 같은 게 법인이 아니면 그냥 우리 회사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접대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복리후생비나 직기비품으로 분기를 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우리 그 직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법인화가 됐느냐, 법인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 법인화가 돼버렸으면 접대비로 간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계산 문제 나오면 간단합니다. 세 번째, 자, 주 공인은 주 서무에 대한 매출채권이 1,000만 원 있는데 약정위에서 200만 원을 포기했어요. 첫 번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포기했다. 나머지라도 빨리 받으려고 정확히 접대비입니다. 채권 포기 함부로 하면 안 돼. 접대비예요. 나머지 채권 800만 원을 제대로 회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아까 말했던 부도어음 등으로 인해서 11장에서 배운다는 엄격한 대손 사유를 만족할 때만 이게 대손상업비나 대손충당금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거래 개선을 위해서 포기해버리면 바로 접대비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학원이 판촉용 부채를 다음과 같이 증정할 경우 세무처리. 왜 우리 학교 앞에서 예전에 여름에 더우면 막 부채 나눠주잖아요. 그 학원 막 로고 써있고,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 학교 앞 등굣길에 막 뿌렸다? 광고 선전비예요. 송금 인증 받아요. 근데 학원 수강생한테만 준다. 그럼 특정한테 줬잖아요. 접대비 될 수 있네. 학생 한 명당 증정받은 부채 합계액이 연간 5만 원 이하다. 광고 선전비다. 전액 송금이다. 현실적으로 1번이겠죠. 부채가 어떻게 한 사람당 5만 원 넘게 받겠어요. 두 번째, 말도 안 되는데 학생 한 명당 증정받은 부채 합계액이 5만 원을 초과한다. 부채 한 개가 3만 원 안 되겠죠? 광고 선전비 3만 원 초과합니까? 이게 접대비. 우리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 이렇게 돼가지고 물통 있죠. 물통 이렇게 여기 딱 이거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처음처럼. 한마디로 소주 회사가 식당에다가 물통 하나씩 줘요. 이렇게. 이 광고 선전비입니까? 소주 회사 입장에서 접대비입니까? 지금 식당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주 회사인 거예요. 이 소주 회사가 식당에다가 처음처럼 로고 찍힌 거 막 물통을 줘요. 광고 선전비니까 접대비입니까? 자, 불특정 다수한테 줬어요? 특정인한테 줬어요? 소주 회사가. 특정인한테 줬죠. 특정인. 우리 회사 술 받아주는 식당한테만 줬을 거 아닙니까? 광고하려고. 그럼 이거 잘못하면 특정이니까 뭐가 될 수 있죠? 접대비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식당 아줌마가 연간 5만 원 넘게 받았어요? 5만 원 안 되게 받았어요? 이거 하나다가 5천 원이라고 쳐요. 한 달에 한 번씩 12개 받으면 6만 원. 야, 그럼 접대비네. 6만 원 초과했으니까. 아니요. 하나당이 얼마가 안 되면 하나당이 3만 원이 안 돼요. 이게 뭔 3만 원 되겠어. 5천 원도 안 되지. 그러면 다 광고 선전비다. 이제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수첩, 부채, 컵, 라이터 옛날에 이런 걸로 판촉 활동 많이 하잖아요. 판촉 활동. 그 판촉 활동 하는 게 얼마가 안 넘으면 한 개당 3만 원이 안 넘으면 얘가 접대비로 갈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왜 우리 케이블 TV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하는데 보험 광고 되게 많이 하죠. 뭐 오늘 보험 문의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그러고 막 뭐 얼마 이상 뭐 7분 이상 통화를 하면 무슨 뭘 막 증정한다고 행사 되게 많이 하는 거 알죠? 케이블 TV 광고할 때 뭐 몇 분 뭐 전화만 해도 뭘 준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잘못하면 접대비일 수 있어요. 그 회사 입장에서. 근데 그게 다 웬만하면 3만 원이 안 넘어요. 되게 좋아 보이는 거 3만 원 안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3만 원 넘어가 버리면 접대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3만 원을 안 되게 그 구성품을 맞춰요. 통화만 하면 준다는 사은품은 다 별로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세번만이 아니라 무슨 법에 그게 있다던데, 무슨 광고 무슨 법에 그렇게 막 통화만 해도 주는 그 경품이나 이런 거를 3만 원을 못 넘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아직 1단계가 안 끝났고 뒤에 접대비 그 평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 해야 뒤에 몇 개가 좀 실은 더 남았는데 귀속시기까지 해야 1단계가 끝납니다. 1단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1단계가 끝나고 여기서부터가 2단계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